안녕하세요. 더 배움 검정고시 한국사 명재민입니다. 자, 오늘은 16강이죠. 174쪽의 일제가 우리를 침략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저항을 했는지 그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요 전에 러일 전쟁 전에 배웠던 갑오개혁, 을미개혁, 광무개혁 포함해서 자, 일본과 청나라의 주로 싸움이 끝난 다음에 러시아와 일본이 어떻게 대립을 했는지 배웠고 그 사이에서 우리의 독립협회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혁적인 활동들을 한번 봤었죠. 항상 강조드리는 복습을 조금 해서 꼭 그날 내용을 확인하시고요. 자, 174쪽부터 178쪽까지 일본이 드디어 청일전쟁 끝나고 러일전쟁까지 이긴 다음에 어떻게 조선을 하나둘씩 가져가게 되고 우리는 어떻게 저항했는지 볼 겁니다. 자, 먼저 174쪽에 보면 러일전쟁이 있습니다. 1904년에 러일전쟁인데 자, 뭐 영일동맹이 있고 뭐 있습니다만 일단 포인트는 러시아와 일본이 한반도를 두고 본격적으로 전쟁을 벌였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당연히 누가 일본이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일단 일본과 러시아의 러일 전쟁이 있을 때 일본이 우리를 하나둘씩 뺏어가는 거예요. 먼저 반가로 3번에 한일 의정서가 있네요. 자, 제가 순서로 한번 쭉 정리해 줄 겁니다. 자, 한일 의정서는 러일 전쟁 중에 포인트는 두 번째 군사 요충지를, 즉 군사적으로 중요한 땅을 일본이 자기들 마음대로 쓰겠다. 우리나라 땅인데 러일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이 러일 전쟁이 우리나라 현재 지금 북한 지방에서 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 전쟁을 치를 때 일본이 우리나라 땅을 마음대로 쓰겠다. 이런 걸 위해서 군사 요충지를 마음대로 쓰겠다. 이게 포인트고요. 자, 175쪽에 한일 의정서 내용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네모 2번에 보면 자, 1번의 배경에 일본의 한반도 지배권 인정, 이거 앞에 한번 배웠어요. 일단 맨 밑에 러시아와 일본이 포스모스 조약을 맺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 마치 청일전쟁의 결과 시모노세키 조약 맺는 거하고 똑같죠. 뭐죠? 러일 전쟁의 결과 일본이 이겼으니까 포스모스 조약은 안 봐도 뻔하네요. 러시아가 너희 일본이 이겼다. 우리는 이제 조선에 대해서 손 뗄게. 너희 일본이 조선 먹어. 이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위에 영일동맹 2차가 있으니까 1차가 있었겠네요. 포인트는 영국 입장에서는 당시 인도를 식민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부아시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부아시아 먹을 테니까 너희 일본은 조선 먹어라. 대신 서로 터치하지 말자. 그리고 영국과 러시아는 계속해서 대립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조선을 먹는 것보단 일본이 조선을 먹는 게 훨씬 나았다. 이런 관계고요. 그 다음에 가스라테프트 비락. 요거 이제 우리가 1882년에 조선책량 유포돼서 고종이 조미 수호통상 조약 맺을 때 한번 했었거든요. 거중조정. 서로 어려운 일 있을 때 도와준다 그래서 을사조약 바로 뒤에 맺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야, 일본이 자꾸 우리 외교권 뺏고 괴롭혀. 그러니까 미국아 우리 82년에 23년 전에 조미 수호통상 조약 때 거중조정했으니까 도와줘 라고 헬프미를 요청했고 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근데 그 전에 미리 가스라테프트 비략, 요건 뭡니까? 우리 미국은 필리핀 먹을 테니까 너희 일본은 조선 먹어라. 대신 서로 터치하지 말자. 이런 당시 제국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포인트는 강대국들이 미국, 영국, 러시아라고 하는 당시 강대국들이 일본의 조선 식민 지배를 대부분 암묵적으로 동의한 상황이다. 자, 이 상황에서 러일 전쟁 중에 한일 의정서 맺고요. 자, 그 다음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1차 한일 협약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1차 한일 협약이 있으면 2차 한일 협약이 있겠네요. 그죠? 1차 한일 협약을 우리가 고문 정치라고 부릅니다. 고문 정치요. 고문이 뭡니까? 여기서 뭐 누구 잡아와서 막 고춧가루 먹이고 막 때리고 이런 거 하는 고문이 아니라 뭐예요 이거? 어떤 정책이라든가 무엇을 결정할 때 어떤 단체라든가 결정할 때 뭔가 의견을 물어보는 게 고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견을 물어봐서 그 사람이 하라는데 안 해도 되는 거죠. 의견만 물어보면 되는 건데 대부분 일본인 고문이 파견이 돼서 정책을 결정할 때 대부분 일본이 어떤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재정고문 메가다, 외교고문 스티븐슨 요 두 개는 꼭 기억하. 나머지는 뭐 거의 나온 적이 없으니까요. 왜냐면 재정고문 메가다가 이제 재정이니까 바로 1년 있다가 이게 1904년이거든요. 1년 있다가 뭐예요? 얘네가 이 재정고문 메가다가 바로 화폐정리 사업을 하고요. 외교고문 스티븐스는 친일 미국인입니다.
얘가 이제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서 미국에서 여러 가지 뭐 연설 같은 거 할 때 일본이 조선 식민 지배하는 것은 조선 사람들이 원해서 하는 거다. 뭐 이런 내용의 자꾸 연설을 하고 다니 나중에 전명훈 장인환에게 사살을 당하고요. 뒤에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유명한 2차 한일협약인데 2차 한일협약이라고 잘 표현을 안 하죠. 요즘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을사늑약이라고 표현합니다. 1905년 을사년에 을사늑약이요. 일단 이거를 우리가 통감정치라고 부르고요. 통감정치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뭘 만듭니까? 통감을 만듭니다. 1910년에 완전히 나라 뺏기면요. 그때는 조선 총독부를 만들죠. 그래서 총독이 파견되잖아요. 1910년 나라 뺏긴 이후부터 언제까지? 45년 8월 15일 광복할 때까지. 그러면 1905년부터는 통감정치라고 부르는 거고 초대 통감으로 누가 옵니까? 여기 나와 있죠. 이토 히로부미가 오죠.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임진왜란 일으켰던 애고 이토 히로부미를 살짝 어차피 해야 되니까 넘겨볼까요? 어디 나와 있습니까? 1180쪽에 맨 위에 안중근 열사가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1909년에 만주 하얼빈역에서 저격을 합니다. 1180쪽 맨 위에 있습니다. 안중근 이토 히로부미 암살.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초대 통감이고 그 다음에 이 통감 정책에서 가장 표현적인 것은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뭘 뺏겼다? 이 을사늑약으로 바로 외교권을 뺏기게 됩니다. 자, 1910년에 우리가 완전히 주권을 뺏기는데 어떤 일부 역사학자들은 1910년이 아니라 1905년에 사실상 나라가 뺏긴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왜요? 외교권이 뭐죠? 더 이상 우리는 일본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다른 나라에게 독립된 국가로서의 역할이 없는 거예요. 그게 사실상 이게 뭘 뺏긴 거나 마찬가지다. 주권을 뺏긴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표현을 이미 하는 거고요. 1905년에 을사늑약 2차 한일협약이라고 부르는데 시험에는 대부분 을사늑약, 을사죄약이라고 나오고요. 이거를 통감정치, 외교권 뺏겼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177쪽에 보면 을사늑약에 대해서 어떻게 저항했느냐. 고종은 사인하지 않았어요. 근데 을사오적이라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은 사인하지 않는데 그 밑에 있는 매국노 장관 5명이 사인한 거죠. 우리 이완용 같은 대표적인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고종이 2년 있다가 네덜란드 헤이그 특사를 파견합니다. 3E 이상설, 이준, 이휘종 2년 있다가 네덜란드 헤이그에 왜요? 만국 평화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177쪽 맨 밑에 있죠. 볼게요. 먼저 네덜란드 헤이그에 만국 평화회의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세계 평화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에 야 일본이 우리 괴롭히고 나 사인도 안 했는데 임금이 사인도 안 했는데 지들끼리 계속 사인했다고 강조하면서 외국권 뺏었어라고 여러 나라에 우리의 어떤 독립을 호소하려고 보낸 건데 네덜란드 헤이그는 여러분들 수도도 아니고요. 지금도 아마 직항기가 없을걸요. 그럼 당시에 네덜란드 헤이그 1907년이면 어떻게 갔겠어요? 네. 물 건너 뭐 기차 타고 뭐 러시아 통해서 가는 데만 일단 한 달 이상 걸렸고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당시 시대가 제국주의 시대였다고요. 강대국들이 모여있는 그런 회의장에서 동양의 조그만 나라가 외교권 뺏겨서 외교권도 없는 조그만 나라가 와서 우리 이렇게 당하고 있어라고 말했을 때 그런 강한 나라들이 우리 일부 어떤 조선의 어떤 얘기를 들어줄 나라 거의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네덜란드 헤이그 특사 파견했다는 이유로 뒤에 나올 겁니다만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합니다. 고종이 왕위에서 강제로 내려오게 돼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117쪽에 언론은 대한매일신보와 제국신문은 됐고 황성신문만 볼까요? 황성신문 시리아 방송되고 밑줄 치시고 시리아 방송 위에다가 누구예요? 장지연이 시리아 방송대국이라는 논설문을 올립니다. 이게 뭐예요? 이제야 목노와 크게 운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외교권 뺏겨서 너무너무 억울하다. 뭐 이런 뜻이고요. 자, 상소문도 올리고 순국은 이제 스스로 자결하는 것. 민영환, 조병세 등. 그 다음에 전국적인 의병. 의병이 바로 반가로 이번에 을사의병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을사오적 암살단을 만듭니다. 나철 오기호라는 사람이. 오적 암살단. 아까 고종 대신에 을사늑약 사인했던 5명의 장관을 없애겠다고 을사오적 암살단을 만드는데 뭐 일부는 실패하고 일부는 성공했다 그러는데 이 나철 오기호가 나중에 대종교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 우리가 스님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불교 스님이라든가 뭐 천주교 어떤 크리스토교의 어떤 목사님이라든가 신부님이
뭐 총 들고 칼 들고 싸우는 그림은 잘 연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나초 로기오의 대종교는 맞서 싸우는 무장투쟁을 주장하거든요. 태생 자체가 을사오적 암살단을 만들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을사늑약의 외교권 뺏기는 거에 반대했던 대표적인 건 을사의병입니다. 을사의병은 딴 건 필요 없고요. 최익현 대표적인 위정척삽하고 1870년대 외양일체를 주장했던 양반이거든요. 최익현도 있는데 그 을사의병 일단 원인은 왜 일어났겠어요? 이거죠. 앞에 우리 한번 배웠는데요. 을미의병은 을미개혁의 단발령과 을미사변, 명성황후 시해 사건 때문에 일어난 거고, 그럼 을사의병은 왜 일어나요? 외교권 뺏기는 을사늑약 때문에 일어났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신돌석입니다. 평민 출신 의병장, 그러니까 그전에는 싹 다 앞서 나가서 싸우는 건 무슨 농민이나 이런 사람들이겠지만, 그런 농민들을 모으는 건 양반들이고 대부분 관리층이었다는 거죠. 갑오개혁으로 신분제가 폐지됐는데도 여전히 양반이니 뭐 평민 이런 거 구분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의 있는 것은 최초의 평민 출신 의병장인 신돌석이 있었다는 거. 을사의병.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177쪽에 이제 을사늑약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오히려 네덜란드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다는 이유로 177쪽 네덜란드 헤이그 특사 파견했고 이준, 이휘종, 이상설 넘겨보시면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합니다. 그 다음에 순종이 올라오는데 지금도 전직 대통령 내려가고 다음 대통령 올라갈 때 이 취임식 하려면 두 사람이 다 있어야 되는데 고종과 순종이 없는 상태에서 지들끼리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일, 정확한 이름은 한일 신협약인데 요게 1907년, 여러분들 제가 지난 강에선가 1894년이 갑오년인데 우리나라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기억하라 그랬는데 그거 못지않게 1907년은 꼭 기억해야 돼요. 정민년. 굉장히 중요한 일 많아. 일단 정민년에 외우기도 쉬워요. 7년이니까 정민년인데 7년이니까 7개의 조약이라 그래서 정미 7조약 있고요. 이것 때문에 바로 마지막 의병인 정미의병 일어나고요. 뒤에 배울 겁니다만 애국계몽단체 중에 신민회가 만들어지는 것도 1907년, 국채보상운동 일어나는 것도 1907년. 1907년이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아까 1차 한일협약 고문정치, 을사늑약은 통감정치면 정미 7조약은 무슨 정치? 차관정치입니다. 자, 차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나라와 나라끼리 빌리는 돈이 차관인데 여기서 그 차관이 아니라 관직의 이름이 장관 밑에. 그럼 장관이 파워가 세요? 차관이 세요? 당연히 장관이 세죠. 우리나라 사람이 장관이고 일본인 차관이 다 임명이 되는데 문제는 장관보다 일본인 차관이 모든 정치를 다 합니다. 한일 신협약 정미 7조약은 차관 정치고 통감이 더욱더 간서울하며 그 다음에 정미 7조약에서 야, 너희 조선이란 나라는 뭐 외교권도 없고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야, 군대도 필요 없어. 군대 해산해. 여기선 또 하나 중요한 게 군대 해산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군인들이 야, 군대 해산 안 한다. 집에 가서 발 닦고 잠이나 자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룰루랄라 집으로 간 게 아니라 어디로 간 거예요? 이 군인들이 어디로 합류합니까? 의병으로 합류합니다. 그게 바로 정민연이니까 무슨 의병? 정미의병이 되는 거고, 뭐 의병 다 나왔네요. 을미을사 정미인데 정미의병은 우리가 전쟁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왜요? 해산된 군인들이 합류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을미을사는 전투력이 딸릴 수밖에 없어요. 뭐 꽃갱이 들고 집에 있는 낫 들고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이 정미의병, 군대 해산했던 정미의병 일으켰던 해산 군인들은 굉장히 나올 때 룰루랄라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뭐 나름대로 총이라든가 무기를 각종 갖고 나왔고요. 군인들이기 때문에 전투를 배웠던 양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미의병은 다른 거에 비해서 약간 전투력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게 반가로 4번에 일본이 대한제국의 군대를 강제 해산하니까 과정 쭉 나와 있습니다만 포인트는 정미의병의 포인트는 뭐예요? 다른 의병과는 다르게 군인들 나오고 전투력이 굉장히 셌다. 그거 나오면 무조건 정미의병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남한 대토벌. 뭐예요? 남한을 대규모로 토벌하겠다. 뭐가? 일본이 의병이 너무 귀찮으니까 의병이 여기저기서 치고 빠지고 계속 독립하겠다고 일본 입장에서 난리치니까 남한에 있는 의병들을 싹 다 없애겠다고 남한 대토벌 작전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면 더 이상 의병들이 남쪽에서 활동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병들이 일본이 야, 이제 더 이상 의병하지 마. 잡히면 죽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나라 의병들이 그래 안 할게. 그러겠어요? 하지 말라면 더 하죠.
근데 이 양반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 한반도 내에서는 의병 활동하기 힘드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만주나 연해주 지방, 특히 만주 지방으로 가는 겁니다. 왜 필요는 거깁니까? 거기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백성들이 많이 가 있었어요. 예전부터. 왜요? 일본의 침략을 피해서. 뭐 일본이 괴롭히고 그러는데 우리가 뭐 1등급 뭐 퍼스트 클래스 어디 뭐 타고 뭐 대한항공 타고 어디 뭐 미국 가겠습니까? 미국 갔던 사람들 있는데 배 타고 겨우 어렵게 가는 거고, 걸어서 그나마 갈 수 있는 데는 만주 지방 정도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나라 한인촌들이 많이 성립이 되고 나중에 여기에서 독립전쟁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남한 대투벌 일어난 다음에 이후에 사법권, 경찰권 많이 안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드디어 1910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권이 강탈되는 한일 병합. 그래서 국권이 강탈됩니다. 우리나라 주권이 완전히 뺏기게 되죠. 언제까지? 45년 8월 15일까지 36년간. 자, 79쪽에 보면 대한민국 영토 문제 딱 두 개입니다. 독도, 간도. 이거 문제 나오면 우리 검정고 시험은 됐다 싶습니다만, 일단 독도 앞에 기억나십니까? 신라 6세기 지중왕 때 이사부가 우상국 복속하면서 했었고요. 조선 때는 외구 침략을 피하기 위해 섬을 비웠다. 이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숙종 때, 좀 어렵지만 한국 논쟁이 있었을 때죠. 숙종 때 안영복이 일본에 가서 독도가 조선 땅임을 확인했었고요. 조선이 개항 이후에 울릉도에 관청을 설치하고 독도를 관할했었고, 대한제국도 칙령을 내려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확인했는데,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이 시마네현이라고 일방적으로 다케시마로 편입을 하고요. 아직도 일본이 가끔씩 뭐예요? 이것저것 자기 땅이라고 가끔씩 얘기를 하잖아요. 광복 이후에 우리 땅을 회복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주민도 있고 경찰 군대도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땅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이 계속해서 왜곡을 하고 있죠. 자, 간도입니다, 여러분들. 섬이 아닙니다. 사이 간자를 써서 한국과 청나라, 다시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있다고 해서 간도인데, 일단 여기서는 기억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 여기 백두산 정계비 있었죠? 숙종 때입니다. 이것도 숙종 때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었어요. 여기다가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청나라와 조선 경계로 한다라고 이 백두산 정계비에 세워놨단 말이죠. 써놨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이게 해석 문제를 두고, 자, 서쪽에 있는 압록강은 청나라나 우리나 다 압록강으로 해석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압록 리버로. 문제는 뭐예요? 토문강을 청나라는 어디로 해석한다? 두만강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그러면 두만강 위쪽에 간도 땅이 있으니까 청나라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압록강과 두만강 사이에 보면 송화강이라는 강이 있고요. 송화강 조그만 지류에 토문강이라는 강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걸 해석합니다. 그럼 그 중간에 있는 간도는 우리 땅이 되는 거고. 이렇게 영토 분쟁이 있을 때, 자, 요거 기억하세요. 간도 협약. 이 연도가 안 나왔네요. 간도 협약 앞에다가 1909년 간도 협약. 일본이 철도 부설권, 만주의 철도 부설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를 청나라에게 넘겨줬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1909년이면 나라 뺏긴 것도 아닌데 우리가, 아니 우리나라 땅일지도 모르는 간도를, 요거 여러분들 제가 앞에 했었던 내용입니다. 앞에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나라 땅일지도 모르는 간도를 지들이 뭐라고 청나라하고 협의해서 우리나라 땅을 넘겨줘? 그럼 우리나라는 뭐하고 있어? 왜 뭐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땅일지도 모르는데 왜 넘겨주냐? 적극적으로 항거하지 못했을까? 바로 5년에 뭐 뺏긴 거예요? 외교권 뺏겼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외교적으로. 그래서 간도라는 땅은 지금 현재 이제 실제 중국 땅이 되어 있고, 사실상 100년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이 땅을 되찾아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일이 됐습니다. 독도 간도는 이 정도 보시고요. 자, 항일의거. 우리 시험에서 항일의거가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단순하게 출제자 입장에서 내기가 쉽거든요. 자, 먼저 나초록이요. 아까 했네요. 을사늑약에 사인했던 5명을 죽이고자 자신해라 그래서 을사오적 암살단. 그 다음에 나초록이 위에다가 쓰세요. 아까 얘네들이 무슨 종교 만들었다고요? 대종교 만들었다고요.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전명훈 장인환이는 아까 고문 정치에서 외교 고문으로 왔었던 친일 미국인 스티븐슨 사살하고요. 넘겨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안중근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 사살하고, 이재명은 이완용, 을사오적 중에 한 사람이고요. 이완용은 뭐 친일파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배웠던 의병이나 이 암살은 총칼 들고 상대방을 죽이거나 폭발하는 건데, 그거 말고 밑에 보면 애국계몽이라고, 이거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애국계몽이라는 것은 개화운동과 독립협회 이전에 자강운동을 계승했던 실력 양성운동이다. 무슨 뜻입니까? 맞서 싸우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 일단 우리가 힘이 약하니까 우리 스스로 실력을 키우자. 여기서 실력은 교육과 산업을 부흥하자는 건데 대표적으로 보안회,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대한협회, 신민회가 있는데 5개 딱 나와있죠. 181조까지. 뭐가 제일 잘 나오겠어요? 네, 신민회가 제일 잘 나와요. 그럼 왜 그런지 봐야 되겠죠. 간단하게 나오면 이것만 보세요. 보안회 밑줄 쫙 칩니다. 황무지 개강권 요구 좌절시켰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못 쓰는 황무지를 지들이 개간에 쓰겠다고 했을 때 이걸 막았다고요. 그것만 보세요. 보안에는 황무지 개간권 요구 좌절시켰다. 헌정연구에는 헌법과 정치, 입헌군주제, 헌법에 입각해서 정치하는 입헌군주제 주장했고요. 자, 대한자강회가 헌정연구회 계승했는데 딴 거 필요 없습니다. 맨 밑에 보면 뭐가 나와 있죠? 고종의 강제퇴위 반대운동을 주도하다가 해산이 됐어요. 고종이 왜 강제퇴위 했는데요? 네덜란드 헤이그에 을사늑약 반대한다고 파견했다가 해임됐었죠. 그거를 반대했고요. 자, 대한협회는 대한자강회 계승했고요. 요거 한번 보시고 대한협회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신민회입니다. 자, 왜 신민회가 일단 1907년이네요. 정민연에 만들었는데 여기 나와 있듯이 겉으로는 다른 애국계몽 단체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실력, 교육 이런 걸 키우자라고 했는데 언젠가는 교육 실력 키우다가 언젠가는 일본하고 맞짱 떠서 싸워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강조하면서 내면으로는 독립전쟁도 주장했다는 거죠. 일단 신민회의 포인트입니다. 점 두 번째 비밀결사운동이고요. 일제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이것저것 감시하니까 비밀스럽게 했으며 양기탁 안창호동의 지도부가 그 다음에 동그라미 치시면 공화정을 목표로 했고 그 다음에 평양의 대성학교, 오산학교 그러니까 학교 세우고 그 밑에 강연회하고 출판활동하고 태극서관 자기회사 이런 회사 같은 거 만들고 여기까지 보면 대부분 뭡니까? 다른 애국계몽 단체와 마찬가지로 교육과 산업을 부흥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밑에 서간도 삼원부에 독립군 기지를 만들어서 신흥무관학교. 이게 뭐예요? 언젠가 우리가 일본하고 한번 싸워야 되지 않겠느냐. 신흥무관학교를 만든다는 거죠. 그 독립군을 여기서 양성해서 이 신흥무관학교의 독립군들이 상당히 어떻게 됩니까? 많은 그런 활동을 1920년대 실제로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11년에 백오인 사건으로 일제가 이 데라우치 총독이라고 1910년에 초대 총독으로 왔던 데라우치를 없애려고 했다라는 사건을 조작해서 해체시킨 거고요. 자, 이 신민회는 다른 애국계몽 단체와는 다르게 신흥무관학교라고 해서 맞서 싸울 준비를 했다는 게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근데 이 신흥무관학교가 여러분들 사라지지 않아요. 신민회가 해체되면 없어질 것 같은데 신흥무관학교가 그대로 만주에 남아있어서 독립군을 많이 양성해냅니다. 자, 180쪽의 교육, 언론, 그 다음에 경제와 사회문화 이건 굉장히 단순한 것들입니다. 여기서는 책이 조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최초라고 되어 있는 것 위주로 조금 허리업하게 보겠습니다. 자, 교육 한번 쭉 보시는데 일단 교육은 뭐 크게 중요한 건 없는 것 같고요. 교육. 자, 이제 182쪽의 의의와 한계. 뭐의 의의와 한계예요? 애국계몽의 의의와 한계. 독립운동의 방향과 이념을 제시해서 민족 독립운동의 기반이 됐습니다만 얘네들은 맞서 싸우는 것에 약간 비판적이었어요. 신민회 빼고는 나머지는. 왜? 지금 우리가 일본하고 쉽게 말해 맞짱 뜨면 100번 싸우면 100번 진다. 근데 왜 싸우냐? 우리의 실력을 키우자. 요쪽이었고요. 나중엔 타협적 면모를 보인다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자, 183쪽에 개항 이후의 경제와 사회문화를 간단하게. 자, 일단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요. 1876년에 강화도 조약 이후에는 청일 상인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침투했었죠. 이때 무역은 거류지 무역이었다. 청나라 일본 상인이라 하더라도 내륙까지는 들어올 수 없었죠. 그리고 약탈 무역이었다. 무역이면 무역이지 약탈이 뭐냐? 무역은 나라와 나라끼리 서로 하는 건데 사실상 우리 조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무역이었다. 사실상 일본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약탈해가는 그런 무역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약탈 무역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자, 청일 간의 상권이 극심하게 심해지는 건 반가로 일본이 중요하네요. 이모군란의 결과 맺었던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입니다. 이것 때문에 청나라 상인들이 들어오니까 일본 상인들 들어오고요. 앞에 봤었던 거류지 무역이 아니라 이때부터는 내지 무역이라 그래서 청나라 일본 상인들이 국내로 쑥 들어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언제까지? 넘겨보시면 청일전쟁까지
청나라 일본 상인들이 국내에서 상권을 두고 계속 싸우는 거죠. 자, 184쪽에 네모 3번에 제국주의 열강.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강의 경제 침탈, 이권 침탈은 아관파천 시기입니다. 이때 아관파천 시기에 말씀드렸던 광산 채굴권, 철도 부설권, 삼림 체벌권처럼 돈 되는 것들은 외국 세력이 다 가져가는 거고, 이때 독립협회가 막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요. 나머지 일본의 이권 침탈도 보시고, 일본은 여러분들 포인트가 걔네들은 내륙 국가가 아니라 섬나라이기 때문에 철도에 그렇게 민감해요.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인, 서울하고 인천, 경부선, 경의선 다 나중에 일본이 가져가서 철도를 부설해 놓죠. 자, 이제 반가로 4번에 일본의 금융지배. 여기서는 여러분들 일본이 제1은행 설치하고 차관 제공하는데 제가 아까 나온다고 했었던 1905년의 화폐정리사업. 고문정치로 1904년 1차 한일협약으로 들어왔던 제정고문 메가다라는 애가 화폐정리사업을 합니다. 이게 포인트가 뭐라 그랬죠? 하루아침에 갑자기 발표를 하는 거예요. 야, 지금부터 너희 조선이 쓰는 당시 상평통보나 백동화란 화폐 싹 다 못 쓰고 일본 화폐로만 쓰겠다. 교환 시기를 185쪽에 3일만 줍니다. 이거 어떻게 바꿉니까? 못 바꾸고, 백동화도 당시 우리가 쓰던 화폐인데요. 이 화폐도 상태가 좋은 것만 바꿔주고 상태 안 좋은 건 안 바꿔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금융 자본이 싹 다 일본에게 넘어가는 계기가 됩니다. 상공업자도 몰락하고, 이것 때문에 1907년에 이제 국채보상운동이 있는 거예요. 자, 185쪽에 이제 일본이 이렇게 우리에게 침투를 하니까 경제적으로 어떻게 싸웠느냐, 뭐 상권 수호운동 읽어보시고, 이번에 방공령 곡식이 나가는 걸 막겠다고 어떻게 했다고요? 방공령을 실시했는데, 중요한 건 한 달 전에 일본에게 통보를 해야 되는데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오히려 정부가 배상금을 지불하고, 이것 때문에 동학이 빵 터졌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186쪽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상업자본 있고 근대적 자본이 있습니다만, 요거 시험에 많이 안 나오니까 한 번은 꼭 읽어보시고요. 혹시 모르니까. 자, 187쪽에 요건 꼭 보셔야 되겠네요. 네모 5번에 국채보상운동이다. 또 1907년이네요. 정민년에 국채, 어렵지 않죠? 나라의 빚을 국민들이 갚겠다. 당시 일본에게 우리가 1,300만 원 정도 빚졌대요. 이게 1,300만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큰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와 나라끼리인데. 그렇죠. 근데 당시 1,300이면 1년 예산 정도 되는 돈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1년 예산이 거의 500조? 600조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빚을 진 거죠. 그래서 나라에서 빚을 진 것을 국민들이 스스로 갚겠다고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대구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뭐 카톡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전국으로 어떻게 퍼졌느냐. 대구에서 있었는데 방법에 보면 대한매일신보가 결정적입니다. 요 신문 뒤에 나올 거예요. 요 신문은 다른 신문과 다르게 편집장이 영국인이었어요. 베델이라고. 일본과 영국은 앞에 배웠잖아요. 영일동맹 맺으면서 굉장히 친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선 편집장이 영국이다 보니까 대한매일신보는 마음대로 씹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자, 결과 뭐 200만 원 정도, 뭐 20만 원 정도 모금했는데 일제 방해로 이걸 모금했던 양기탁이 뭐 공금 횡령 혐의를 쓰여서 구속되면서 없어졌고요. 자, 이게 이제 국민의힘으로 나라의 빚을 갚으려고 했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다 하나 더, 국채보상운동이 1907년이죠. 여기다 90년 더 해보세요. 뭐가 나오죠? 1997년이 나오네요. 잊을 수 없는 뭡니까? IMF 경제위기입니다. IMF 경제위기를 97년 10월 달부터 우리가 경제위기를 들어가서, 이거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 헷갈려하는데 김영삼 정부 때 들어갔고요. 98년 2월 달부터 김대중 정부거든요. 김대중 정부가 3년 만에 탈출을 한 건데, 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IMF 경제위기, IMF 때 우리가 금모으기 운동이 있었죠. 요때 국채보상운동도요. 남자는 술 끊고 담배 끊고 여자는 손가락에 있는 금가락지 빼서 팔자. 요런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 IMF 때 금모으기 운동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제2의 국채보상운동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요것도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188쪽부터는 뭐 거의 뭐 간단한 겁니다. 188쪽에 민권의식 성장하는 거 있죠. 일단 동학농민운동 요구했던 거, 일단 갑오개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분제 폐지가 중요할 때고요. 자, 그나마 봐야 될 게 189쪽에 언론기관, 제가 아까 최초 들어간 거 기억하라 그랬죠? 신문이죠. 189쪽에서 그나마 시험에 나오는 한성순보,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입니다. 순한문인데, 그 다음에 독립신문,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이자 한글신문이고, 그 다음에 대한매일신보 기억해야 돼요. 대한매일신보. 왜? 영국인 베데리 편집장이었기 때문에 일제 탄압을 덜 받았다. 그래서 국채보상운동을 주도적으로 했고요. 나머지는 크게 중요한 게 없는 것 같고요. 자, 189쪽에 반가로 이번에 개방 이후에 교육기관만 한번 볼게요. 유경공원 봤었죠?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교육기관. 그 앞에 보면 원산학사 있습니다. 우리 강화도 조약 때 부산, 원산, 인천 개항했던 그 원산이거든요. 원산학사는요, 최초의 사립학교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사립학교, 그다음 유경공원은 국립학교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190쪽에 자, 국사연구에서는 신채호와 박은식. 자,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때요? 지금 주권 뺏기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신채호는 이태리 건국 삼걸전, 이순신전, 을지문덕전. 이거 무슨 뜻이에요? 나라가 지금 주권 뺏기니까 위기였을 때, 우리나라가 위기였을 때 나라를 지켜냈었던 이순신, 을지문덕 같은 장군들의 어떤 영웅담을 통해서 나라의 어떤 위상을 다시 한번 세워보자. 이런 뜻이고요. 박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은식도 대표적인 민족주의 역사학자입니다. 그 다음에 반가로 2번에 국어. 그 역사와 국어를 잊지 않으면, 즉 우리나라 말과 역사를 잊지 않으면 나라를 뺏겨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국어여고도 한번 보시고요. 자, 191쪽에 통신 우편에서는 일단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에서 갑신정변이 일어났었죠. 전신전화까지는 제 기억에 거의 시험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서양 의료기술 광해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병원이라고 일컫습니다. 선교사 알렌의 건의로 세워졌던 광해원이 있고요. 자, 의식주생활 넘겨보세요. 의식주생활 192쪽에 문학과 예술.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라든가 외국 세력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긴 거고요. 자, 193쪽에 종교만 한번 보겠습니다. 종교. 자, 일단 천도교는 밑에다가 동학이라고 쓰세요. 자, 동학의 1대 교조가 최재우, 2대가 최시영이고 3대가 동학농민운동 중에 장군이었던 손병이거든요. 근데 손병이가 동학을 천도교로 바꾼 거예요. 왜요? 동학이 1900년대 들어가면서 약간 친일적인 경향을 떴기 때문에 천도교로 바꾼 겁니다. 그 다음에 대종교는 앞에 봤었네요. 나처로교가 단군을 모태로 해서 만들었던 종교고요. 전통 종교 한번 보시고 외래 종교까지 나와 있습니다. 대종교가 그나마 천도교하고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 파트는 다른 시험은 몰라도 우리 시험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라도 거의 잘 안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 번씩 읽어보시고 최초라고 기록된 것들은 밑줄 한 번씩 치시고 암기를 조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국채보상운동과 화폐정리사업 정도 기억하시고요. 자, 제일 중요했던 것은 일단 뭐겠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나하나 접근해 가느냐, 어떻게 하나하나 접근해서 뺐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저항을 했느냐, 애국계몽이라든가 특히 을사늑약에 대해서 저항했던 걸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저항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 빼앗겼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뭐 배워야 돼요? 일본이 우리 조선을 어떻게 식민지배했고 우리가 어떻게 저항했는지를 바로 196쪽부터 볼 겁니다. 일본이 어떻게 식민 통치를 했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떻게 수탈을 당했고 우리가 어떻게 저항을 했는지 한번 볼 거란 말이죠. 자, 17강으로 196쪽부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조금 많은 내용을 했으니까요. 복습을 하시고요. 제가 중요하다는 것 위주로 복습을 좀 하시면 될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